자, 여기 보면 이제 삼국지 이제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한군나는 이제 위에 한제국의 지배는 큰 타격을 받았다. 반란에 의해서 사회된 지방간도 있었고, 현황주에 대항해 자립을 깨하는 움직임도 등장하여 지방 분권적 형상이 주장되었다. 자, 189년에 영제가 사망하자 다시 한강과 외척 사이의 정쟁이 제기되었고, 외척인 하진은 인류 명족이었던 원소와 강족의 반란을 성공리 진압한 군벌 동탁과 함께 협력해 한강을 타도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하진이 이제 살해되고 원소는 한강 세력도 일수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외척인 외척과 한간이 대립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전환 때부터 후한 때까지 이들 이제 이용해 갖고 서로 간에 이용해 갖고 상대방을 타도하는데 사용했는데, 특히 이제 후한 말기 때는 외척을 이용해서 한간을 타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를 기점으로 해 각지의 군웅이 이제 일어나 패권을 다투는 새로운 정치 상황이 등장했다. 원수와 동태학, 조조와 송건 등이 여타의 호적과 결합하면서 세력을 넓혀서 군불로서 전국을 분할했다. 자, 한해 황제는 이미 군벌에 대항할 힘을 잃었고 없었고 명목상 황제뿐이었다. 동탁에 의해서 옹립된 현재는 동탁에 따라서 어, 낙양에서 자강 옮겼고, 동탁이 부하에게 피살되자 다시 낙양에게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 조조에게 의지했다. 그러니까 동탁이 부하에게 피살됐다는 거는 여포가 동탁을 죽였잖아요. 여야 문제도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자, 하여튼 군번의 세력 판도는 이따가 이제 바뀌었고, 조조는 200년에 간도에서 원소를 격파하고 이어 전 하복을 거의 확보했다. 그래서 요 간도 전투는 그날 원소하고 한번 대빵 붙은 전투인데, 그때 조조가 요 전투를 계기로 했고 하복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조조가 이제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교 군공 정책이야. 이게 전형적인 이제 예전부터 사용했던 정책들인데, 그래서 먼 나라하고는 교섭하고, 그러니까 먼 세력하고 교섭하고 가까운 세력은 타도하는, 그죠, 한 놈만 패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건은 육부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 아들던 송책, 그 다음에 송건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그 원소 쪽에 가담했다 패배한 유비는 남쪽의 형주 도망가 군사 재간량을 만나 자립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래서 조류는 남하를 개시해서 형주의 요종을 항복시켰지만 적벽에서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에게 패배를 했다. 자, 이로써 이 조조는 강남 지방의 이제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간도 전투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 하북 지역을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전투고, 적벽 대전은 이제 강남을 포기하는 배경이 됐고 이런 전투였죠. 자, 유비는 이제 익주로 달아나 유장을 대신해 성도를 이제 자립했으며, 송고는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아 강남 지방의 이제 판도를 확립했다. 그 이제 천하는 하북의 조조, 그다음 강남의 송건, 그 다음에 사천의 유비에서 세수 나눴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구품간임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신동기에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삼국을 잠깐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죠. 진나라. 그래서 위가 이제 촉을 먹고, 그 다음에, 위가 이제 다시 서진을 바뀐 다음에 오를 먹었죠. 그때 이제 서진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 사마위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위는 이제 제갈명하고 싸웠던 그 사마 중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마시 때 그 아들 때부터 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삼, 사마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손자 때, 사마의 손자 때, 사마연 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선양을 받아갖고 그 당시 서진을 세우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분립은 반세기 만에 말을 내리고 나온 진에 의해서 잠시 통일됐다. 자, 건국 초기에 위나라는 참신한 기품과 숙무의 정신이 넘쳐 있었고, 그러나 이제 호적세가 확대되고 그 위에 구품간임법이 실시로, 요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실시로 위나라 왕실을 물론 건국 공신들도
차츰 이제 기족화되었다. 자, 이하 조정에 지탱했던 용감한 근위무사는 문약한 문관에게 밀려나고 왕실 내분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제 이용해서 건신 서마이가 정권을 장악한 후 호족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심을 수습한 한편 촉을 멸하고 요동의 공송실을 정벌하니 사마씨의 지위는 확고하게 되었다. 자, 그리하여 그의 손자 사마염은 위로부터 성향을 방고 진을 공격하고 이 성향은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 공통적으로 이제 왕위 계승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을 건국했는데 이게 인제 서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진은 인제 수도를 낙양으로 뒀죠. 그래서 그때 인제 있고 동진은 수도를 지금 남경, 건강으로 뒀죠.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진 이렇게 인제 불려지죠. 자, 왕실의 약화 형상은 초고 두 나라에서 비슷하게 일어났고 초기에 이제 초군 유비 아들 유손이 때 제갈량이 오와 연합해 중원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고 제갈량이 죽은 후에 국력이 세여 위에 병합됐다. 유손 때 병합이 됐어요. 예. 자, 하여튼 고립 때 인제 원활한 서진 무제의 이제 친일로 방합되니 삼국 60년만 서진에 의해서 다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이제 진 정권은 내외로 어려운 이제 문제를 안고 출발했는데 먼저 삼국을 통일했으나 지방의 세력에 자리 잡고 있던 호족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요. 진해 건국은 후한이 건국할 때는 호족의 지지를 받고 국가를 세운 형태가 매우 비슷했다. 그래서 이제 요 진나라 그러니까 서진 정권은 일종의 호족 연합 정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족의 비유하되 위와 진 성향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들 호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후한위의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은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고위지고 독점하면서 귀족 세력으로 발전했다. 그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뒤에 설명한 이 구품중전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또 무제는 통일을 달성하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방종에 빠져 사회적 긴장을 해했다. 그래서 우제가 제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만병의 후궁들 데리고 하면서 하룻밤을 즐기면서 이제 살았다. 그런 되게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냥 상비군을 축소하고 주군에 소속된 군대를 해산했고 대신 왕자들을 지방의 요지에 봉공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봉건제가 실시되면서 뭐냐면 파랑의 난의 어떤 배경이 되죠. 왜 봉건제를 실시했냐? 이게 뭐냐면 그들의 강력한 군사를 줘서 강력한 군사를 줘서 왕실의 울타리를 삼는다. 그러니까 왕실의 울타리를 삼는다는 것은 번병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번병. 이 논리가 그 당시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 이제 뭐냐면 봉건을 한 이유 궁극제에서 이제 하지만 동방은 이제 이렇게 그 번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진 때 논리도 그렇고 명나라 때 잠깐 이제 그 홍무제가 번복 그 봉건제를 실시했죠. 똑같은 논리야. 왕실의 울타리 삼는다. 근데 공통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왕실의 울타리 삼는다는데 왕이 강할 때는 왕실의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황제가 그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가 강할 때는 왕실의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황실의 힘이 약하구나. 그럴 때는 황제의 힘이 약하고 곧바로 그 왕들 그 주변에 인제 제왕들이 뭐냐면 이 창을 돌려 가지고 황제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인제 일어나게 되는데 한나라 때도 이제 동쪽 지역은 이렇게 봉건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커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오초칠국의 난. 그다음에 서진 때도 마찬가지로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그다음 명나라 때도 반란이 났어. 정난의 그 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성공한 적이 없어. 왕실의 울타리 되기 전에 뭐냐면 황제를 공격하는 어떤 이제 창이 됐던 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왕실이라고 하지만 요것도 정확히 말하면 황실이죠. 왜냐면 황실 밑에 또 왕실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황제 밑에. 그래서 이제 항실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한 이와 같은 봉건 제도는 오히려 왕자의 세력을 강화시켜 서진 멸망의 원인이 된 파랑의 난을 가져왔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편 무제는 삼국의 통일을 그 통일로 그 당시 인제 유민의 어떤 이제 정책과 그 당시 농민의 어떤 그 생활 안정화에서 정정과 가전제를 실시했다. 자, 요 정가전제라고 인제 부르죠.
먼저 이제 실시한 것이 정전제예요, 정전제.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죠. 그다음에 항무지가 많다 보니까 유민을 모아 갖고 토지를 나눠준단 말이야. 예. 그게 정전제고, 가전제라는 것은 그 토지를 나눠준 것 중에 일부는 의무 경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토지를 나눠줘도 도망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뭐냐면 시키는 게 가전제야. 그래서 요걸 정가전제로 같이 이제 부르게 되죠, 이렇게 연칭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0 문을 이렇게 나눠주면 70무 중에 30무를 의무 경작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전제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토지 분급도 있지만 그다음 호족들이 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의 토지를 제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토지를 이렇게 분급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 정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가전제의 내용을 볼게요. 자, 문제는 삼국의 통일을 또 유민의 정책과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게 이제 정가전제를 실시한 목적이 되겠죠. 주 목적. 자, 전전과 가전의 내용을 보면 전전은 인제 성년 남자에게 70무, 여인들에게 30무, 그다음에 합계 100무의 땅을 지급했고요. 100무 단위로 이제 호조를 이제 부담시켰다. 호조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날 때 기준 단위가 인이 아니라 호조, 호.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공군역 기출문제 나왔어요, 호조식이라고. 그래서 그 지난 시대 때는 인제 그 세금 부과 단위가 요게 인이잖아요, 개별 임신 지배 체제 강화 연결해서. 근데 요때는 호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호조식 같은 경우에는 요 서진 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그전에 인제 위나라 때 실시한 건데 서진 때 학대 개편됐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조식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다음 간인에게 이제 1품간 50경, 9품간은 10경, 이렇게 점전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요 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호족들. 얘네들이 인제 호족이 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다? 토지를 제한하는 효과를 노렸다. 요 정도만 가져라, 그런 의미죠. 또 토지와 정객의 이제 소유상을 정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의 정객은 예속민을 의미해요. 자, 가전은 앞에 인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급했잖아요. 이런 강제로 도망갈까 봐. 남자 1명에 50명, 50무, 여자 1무에 20무를 강제 경쟁을 하고 해서 일정의 조세력을 이제 의무적으로 바치게 하고 가전제를 실시하면서 사회 안정을 깨하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러한 정가전제를 실시하면서 사회혼란을 사회안정을 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쪽에 문제가 안 맞아. 그래서 가전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잘못 봤네. 다시 할게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가전제 설명을 해 놓고 이렇게 가정을 실시해서, 예, 정가전제 있는 거 이게 실시해서 사회 안정을 깼다. 그래서 가전제의 이제 목적도 인제 여기 있죠. 목적은 앞에서 여기 요 앞부분에 농민생활 안정하고 연결돼서 인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제 궁정을 이뤘던 상류의 귀족사회와 사치와 함락적인 태폐 풍조가 만연하여 정치 기강이 인제 가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했고, 서진의 심각한 문제는 대의적 오후의 발전과 하복 진출했다. 그래서 요때 이 오가 있는데, 오는 여러분들 아시고 호자라는 건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 육자예요. 육자변이에요. 달호자가 아니라 고기 육자변이라고 하는데, 옛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집단들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비하해서 오랑캐를 자기 이민족을 비하해서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오후에 속했던 민족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흉노족, 남홍노족이죠. 흉노와 같은 계열인 갈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족, 강족, 그다음에 선비족이죠. 예, 요렇게 오호라고 하죠. 그 오호가 16개 국가를 하북 지역에 세웠죠. 엄밀히 말하면 세계 국가는 이제 한족들이 세운 국가인데 그냥 통칭해서 그냥 오후 16국, 그래서 오호가 세운 16개 국가, 그래서 강북 지역을 이제 세웠던 국가인데, 이 오호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인제 그 서진 때부터 후한 말기 때부터 해서 뭐 서진 거쳐 가지고 이 강남 저기 뭐냐 만리장성 이남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한족화됐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인제 뭐 몽골족이라든지 뒤에 몽골족이죠. 뒤에 몽골족이나 뭐 만주족처럼 한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정복한 게 아니라 중국을 어느 정도 만리장성 이남에 내려와서 한족화된 후에 그게 뭐냐면 중국을 강국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리에서 이남에서 어느 정도 한족화된 후에 그 중국에서 왕조를 그 열었던 어 왕조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왕조를 그러니까 한족화된 그 오랑캐들이 건너와서 어느 정도 건너 다시 얘기할게요. 말이 꼬였어. 제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이남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한족화된 후에 중국 내에서 왕조를 열었던 그 왕조들을 보통 침투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리장성 이북에서 이제 뭐냐면 새롭게 왕조를 만들어서 건너온 정복 왕조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오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만리장성 이남에 내려와 갖고 뭐 용병 그러니까 인제 파랑들 용병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파랑이 난 때 그 용병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오우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무제를 뒤이는 이제 해제가 콩과 보리를 인제 뭐냐면 구분하지 못할 좀 암호화 숙맥이죠. 숙맥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근데 이 가시가 그 뭐냐면 상당히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 가시가 뒤에서 인제 성동진에서 형제들 분열시키고 뭐 남자를 불러서 막 놀고 하니까 자 이때 인제 주변의 왕들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뭐냐면 그 정치에 개입하죠. 그러면서 일어난 파랑의 난이 되죠. 이 파랑의 난에 참여했던 이제 뭐냐면 또 그 유연이라는 사람이 또 영가의 난이 있죠. 영가의 난은 좀 이따는 일어났는데 하여튼 유연이 이제 또 뒤집어 와 가지고 또 뭐냐면 그 한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예.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남홍로에서 멸망을 했다. 영가의 난과 관련돼 갖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북에서는 5.16 군이 난립하여 한민족이 강남에 피난해서 그 당시 인제 건강 동지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서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밑에 인제 9 번을 볼게요. 자 5회 침입의 시작으로 남홍래 추장 유연에 의해 의한 영가의 날이다. 자 유연의 붙인 표는 후한 말에 한나라 유시성을 받았고 또한 유연이 누굴 존경했냐면 유비를 존경했어요, 유비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제 유연이라고 그냥 계속 유시성을 사용했던 것도 부친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도 유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한이라고 세운 국가를 세웠거든요. 근데 유비의 한을 이제 본따서 세운 거죠. 자 유연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여튼 유연은 영가 2 년에 칭제하고 서진의 침략을 난을 일으켰다. 이후 이제 유연이 죽고 유총에 개의하여 영가의 난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거응 4 년에 서진은 남홍로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영가의 난, 유연, 남홍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유연이 인제 영가의 난을 이제 그 학대시켰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유연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인제 뭐냐면 영가의 난을 일으켰다 해서 이게 좀 약간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요걸 한번 챗GPT를 통해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번 나왔어요. 이게 의외로 또 나오더라고요 많이 유형 관련돼서. 네. 어 서진 말기 때 파랑의 난이 일어났잖아. 그리고 파랑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유연 그러니까 남홍로의 유연이라는 사람이 영가의 난을 일으켰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좋아. 이건 꽤 흥미로운 시기야. 중국 역사에서 서진 말기는
정치적 혼란과 민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시점인데 파랑의 난과 그 이후 유연히 일으킨 영가의 난은 이 시기의 핵심 사건들이지. 먼저 큰 틀부터 볼게. 서진은 삼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시작돼. 하지만 이 재통일은 오래가지 못해. 왜냐면 내부적으로는 사마씨 왕족들 간의 권력 다툼, 특히 팔왕의 난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오호라 불리는 북방 유목민 집단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갔거든. 이 혼란 속에서 파랑의 난과 영가의 난이 터지는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자. 파랑의 난주화는 서진 말기인 306년에 일어난 반란이야. 주동자는 파랑이라는 자인데 사실 이 인물 자체는 역사에 자세히 남아있진 않아. 하지만 이 난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방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군벌과 이민족 세력들이 제각기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라는 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혼란기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지. 그 직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연이야. 유연은 흉노 출신인데 단순한 이민족 출신 장수가 아니야. 그는 한나라 유씨 황실의 후손이라 주장했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정통성을 한나라의 유산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야. 그는 304년에 스스로 한 황제를 자칭하면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게 바로 후에 전자오라고 불리는 국가의 시초야. 이 유연이 벌인 큰 사건이 바로 영가의 난 용자질환이야. 이건 31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수도 낙양이 이민족 연합군에게 함락당한 사건을 말해. 여기서 영가는 당시 연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고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진나라 중앙정부의 붕괴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야. 이 난의 결과로 서진의 수도였던 낙양이 함락당하고 대량의 귀족과 관료들이 학살당했어. 이후 316년에 장안까지 함락되면서 서진은 사실상 멸망하게 돼. 이게 바로 5호 십육국 시대의 시작점이야. 다양한 유목민족들이 중원 각지를 장악하면서 수많은 나라가 난립하는 혼란의 시대로 접어든 거지. 간단히 말하자면 파랑의 나는 혼란의 시발점, 유연은 북방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해 정통을 자처하며 왕조를 세웠고 영가의 나는 그 정점에서 서진을 무너뜨린 사건이야. 혹시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해 안 되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 있을까? 예를 들어 오호라든가 유연의 정치 기반이라든가. 근데 이 영가의 난이 일어난 시점이 유연이라고 하지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311년, 그러니까 312년에 이제 잖아. 312년인가? 그때는 유연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유총이 집권했던 때 아니야? 그러니까 영가의 난은 이제 유총 때 일어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다. 맞아, 네 말이 거의 정확해. 이건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디테일이야. 정리를 좀 해줄게. 영가의 난이라는 명칭은 보통 영가 5년, 즉 서진의 연호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이야. 이게 서기 311년에 해당돼. 바로 이때 낙양이 함락되고 진나라 황제인 회제가 흉노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지. 그래서 영가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 사건은 이듬해인 312년까지 여진들이 진나라 영토를 유린하면서 계속 이어졌어. 이제 유연과 유총 얘기를 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유연은 310년에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인 유총이 즉위했어. 그러니까 낙양 함락이라는 핵심 사건이 벌어질 당시의 황제는 유총이었지. 유연은 그 전에 전조, 전안라는 나라를 세우고 기반을 다진 인물이었고 영가의 난 자체는 유총 집권기에 벌어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가의 난은 전조의 유연이 주도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유연이 기반을 마련한 뒤 그 아들 유총이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 유연은 구조를 짰고 유총이 그 구조로 제국 하나를 붕괴시킨 셈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 유총 예,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신동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유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 영가의 난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연 때는 영가의 난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거야 유총 때. 그래서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여기는 뭐 윤가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 유총 때 뭐냐면
영가의 날을 다 학대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예매하게 적어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연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유총 때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나왔어. 유연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가의 난과 유연 연결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파랑의 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는데 어디부터 있냐면 이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호드는 종전에 유목생활을 벌이고 농경생활하거나 상업활동하는 등 한족과 어울려 살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한족대 차별과 멸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위진 시대 때 오후의 남방 이주를 경계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강충은 요 사용론 요거 그 재작년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사형론에서 한족과 이민족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만리장성 밖으로 다시 이주시키자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오후의 불만은 파랑의 난을 계기로 폭발했다. 파랑의 그 난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제가 왕실의 항실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종실 제왕들에게 각지에게 군사권을 장악하게 한 것에 비롯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아래 무죄 사망 이후에 고준한 해제가 즉위하자 항우였던 그 왕후였던 이 왕후를 항우라고 해야죠. 그러면 예. 하여튼 항우였던 가시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건이 불거져 나왔다. 강항우의 통치 방식은 폭압적이어서 원성이 자제했고 그녀는 해제의 이복 동생이었던 초왕 위를 부추겨 반대 세였던 외적인 양신을 무너뜨리고 초왕을 죽였다. 그리고 예전 황비 소생의 항태를 폐하고 자기 이제 어, 양자를 황태를 세웠다. 가후의 이제 전행은 패태제에 대한 동정과 함께 당 가시세력들을 결집시켰고 조항 그 사마윤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에 들어와서 가시를 쪽을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조항은 해제 협박해서 물러나게 한 후 황제에 올랐지만 그 장사왕, 성노왕, 하강왕 등의 반격을 받고 사회상을 많다. 이후 이제 여러 왕 사이의 이해관계 맞지 않아서 부하들에게 조종당하면서 내부를 수습하지 못하고 분열과 쟁투를 거듭했다. 싸우는 동안 서로 이민족을 용병을 채용해서 자신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고 이것이 이제 학은이 되었다. 자, 북방의 이민족들은 파랑의 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역이 물어가는 강인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북 전역을 이민족이 장악하고 서진 정권을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요거 딱 보면 뭐하고 뭘 또 연상시키냐면 그 당시 사무라이 계층들의 어떤 등장하고 연결해요. 사무라이 계층들이 원래는 이제 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 법황 또는 저 후지아시 가문 같은 이제 귀족들의 호위병을 호위병이 있다가 그들 간의 내전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앞장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무라이들이 집단적 자극한 거지. 아, 내가 힘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러면 내 상관을 쳐도 상관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되잖아요. 용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가의 난을 시작으로 남홍로의 수장이었던 유연이라는 인물이 시작됐는데, 유연은 남홍로의 어부라는 선우의 이제 후손이다. 어부다라는 선우의 후손이고, 당시 남홍로는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와서 조주 정권과 서진 정권 아래 좌우 남북중 5부로 나눠서 분할 통치되었고, 각 부에서는 각각 수천에서 만에 이르는 나구로 이제 근데 이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중에 수를 선출해서 분할군을 통솔했다. 수 곁에는 한인으로 임명돼 사마 간직을 두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했다. 시간이 지나자 홍노인들은 한인들과 경제적 관계에 긴밀하게 되고 경제적 군픽으로 노예나 소장을 전락한 자가 많아졌다. 경제적 군픽은 선우의 자손인 유윤에도 예는 아니었다. 유윤은 부친이 죽은 후에 부친의 지위와 자부수의 지위를 계승했고 280년대 말 경에는 그 당시 이게 띄어쓰기가 잘 안 됐네. 자, 북부도의를 임명했다. 그는 헌법을 명확히 하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국내 오부 사람들로부터 정폭적인 지지를 받았게 되고요. 파랑의 난이 이제 시작되자 성도왕 사마영은 유연의 마카의 장군을 삼아 홍내 군사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다. 자, 이런 와중에 유연의 친족인 유선은 파랑의 난이 홍노족의 자주성을 회복할 호기를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원래 유연을 대선으로 만들고 홍노족의 자리를 도모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그 계획은 유엔에게 알려줬고
유효는 성도왕 밑에 벗어나 자신의 근거에 도와 홍로 5부의 병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나서 304년의 10월에 한왕이라고 칭했다. 자신이 한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현재 진왕조를 타도하고 한제국을 재건했다는 뜻을 포방했다. 또한 평소에 유방을 좋아해서 국호를 한이라고 칭했다는 설도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하여튼 이 한이라고 칭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하나 칭한 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 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선을 승성을 삼고 한 왕조를 비슷한 백한 형식을 갖춘 중앙정부를 설치했고, 남홍로 출신의 유연의 한나라 건국은 556국 시대 개막을 알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그리고 앞에 설명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이죠. 이 영가의 난은 엄밀히 말하면 유연 때 일어난 건 아니고 그 밑에 유총 때 일어난 거야. 유총 때. 유총 때. 그리고 이제 유총이 이제 하남성 각지의 국내 서진에 쏟은 낙양을 공격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유연이 죽은 다음에 유총이 집권하게 되는데 요 낙양이 예전에 기춤에 나왔죠. 나오고 여기 영가의 난도 요번에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뒤에 보면 그 재작년에 요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예. 그 사육년도 요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8년 7월 유연의 아들 유총이 죽고 한나라에 또 네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홍로에는 유유의 전조와 그다음 후조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게 그래서 전조와 호주로 나는데 한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렇게 뒤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갈족이라는 그 족들이 나오는데 갈족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홍로족의 한 일파예요. 그래서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유연의 한해 건국과 연가에 나는 계기로 시작된 556구 시장은 후에 수당 제국의 출현 그리고 다민족 국가의 중국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계선이 동서에서 남북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원상 시대는 한족들은 중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차례 북부에 감행했지만 강력한 북방 이민족의 기마 군사를 바탕으로 한 북강 남약 북쪽은 강하죠. 556국이고 남쪽은 약하는 구도 아래서 변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유연하고 그 당시 이제 일어난 영가에 난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시 이제 동양사 개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서진 멸망이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볼게요. 자, 중국 고대 질서에서 후한말 한건당이 일어난 무너지긴 한건당이 난 이런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한 무수한 농민 반란이 계속되면서 어 뭐야 고대 질서는 무너지면서 반란이 계속되면서 상구의 분리가 서진의 통일을 일단 숨을 돌린 듯 했다. 그러나 서진 정권은 통일의 기반이 미처 마련되기 전에 안원 파락이 난 바꾸는 영가의 난으로 이어지면서 호환 동거. 그러니까 호환하는 것은 이제 오랑캐죠. 한은 이제 한족이죠. 그래서 오랑캐와 한족이 같이 동거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당을 추진했다. 파랑제의 나는 중앙집권 황제체제에 뒤흔들고 서진의 세망을 가져와 종신을 내분이나 한다면 영가의 나는 황제국을 구축하여 놓은 중화주의적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호환 체제를 가져와 새로운 이제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자, 이런 이제 혼란 속에 사상적으로는 한대 유교주의를 대신해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이 발전하게 이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나나 몰락은 역사적 의미의 이러한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위진남북조의 번식적 체계는 수당 제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뭐냐면 구축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역사의 전개는 호호환이한 두 민족이 함께 겪어야 할 민족적 시련이며 아울러 수당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역사적 정통기도 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국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있고 요걸 좀 봐야 되겠네. 그 앞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 음, 음. 자, 일단 5 진출과 이제 호환체제 성립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영가의 난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영가의 난이 일어났는가? 요거와 이제 관련된 배경 설명 연결돼 있는데 자, 지난해 만리장성 사이에 두고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한민족 간의 어떤 남북 대립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되었고, 지난 제국처럼 이제 남방의 이제 한민족은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해서 군사력 강화
되었을 경우 북방 민족은 남방에 진출하지 못했고 그 예봉은 동서 방향으로 돌렸다. 그래서 지난 시대엔 홍노족이 하락했으나 위진남북조 시대 홍노와 함께 새로이 오후에 갖추게 되었다. 자, 여기서 홍노5가 뭐냐? 있죠? 홍노, 선비, 저강, 갈 이렇게 있죠. 오라고 쓰오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외워두세요. 그건 다 외워두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도 그 안에 이제 뭐 5개 이제 부족도 나왔죠. 뭐 탁발시, 그 다음에 걸시, 뭐 이런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걸복시,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 있고, 5개로 다 모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 5개 부족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이들 이제 서북방 민족은 후한말 중국의 혼란과 상호의 분립시대에 서서히 남하기 시작했고, 오는 이제 4세기 초 서진사의 내분을 틈타서 부족 사회를 탈피하여 민족 국가를 수립한과 아울러 일찍이 한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호환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자, 게다가 서진이 멸망한 것은 서기 316년이지만 호환 체제가 시작된 건 이보다 10년 앞선 304년이고 서진의 해제의 권무 원년인데 이게 중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주목되는 해이다. 그것은 남홍로 충장 유연히 자립하여 하나님을 칭하고 이어 영가의 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이게 좀 동계가 사실관계가 안 맞아. 여기 보시면 영가의 난은 이제 312년이거든. 원민이 말하면 이게 312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신동계에서는 유연이 일어났는데 유연의 원을 304년이라고 이제 건모 원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304년의 건무 원년은 엄밀히는 파랑의 난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랑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 영가의 난이 일어났는데 요게 왜 주목된 현상인지 모르겠어. 다만 이제 해제가 지기했는데 무능한 해제가 지기 때문에 뭐 건너 해가지고 뭐 파랑의 난과 영가의 난이 했다. 그때 주목된 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의 내용하고는 좀 약간 그죠. 그것은 남홍래 주장 유연히 자립하여 하나고 자치하고 영가의 난을 일으켰다. 이게 그러면 건무 원년 때 영가의 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잖아요. 엄밀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팩트가 안 맞아. 예. 잠깐 제가 물어볼게. 건무의 원년이 몇 년이지? 정확하게? 304년이네. 304년 여기 있게. 304년하고 지금 영가의 난이 몇 년에 일어났어? 312년이잖아.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야? 8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 원년이 될 수가 없지. 304년이 312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팩트가 안 맞아. 이게 연결이 안 돼. 이렇게. 예, 팩트가 안 맞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정호족 이윤이 성도를 점령하고 후한 선왕을 이제 56국에 하는 성한을 이제 수입한 거는 556국의 막에 오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556국의 막을 내리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게 316년이 되는데 316년은 잠깐만 312년이 이제 연가의 난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312년이 여가이 되니까 316년이 왜 됐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 어떤 책을 보고 이제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요 밑에가 내용이 있네요. 56국의 서진명가 316년부터 부기가 국량을 풀려 430건까지 123년이라고 만다. 근데 316년에 멸망한 게 아니라 312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속 정권까지 합치면 뭐 316년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요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여기가 뭐냐면 좀 주관적 판단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 316년이지만 호환체제가 시작된 건 이보다 10년 304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304년이 남홍로에 이제 이걸 연가의 난을 일으킨 난 아닌가. 예, 왜 316년인지 이렇게 있는데 기욱을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족 이용이 성도를 점령한 후에 성화순이 갖고 316년이 여기를 기준한데 연가의 난은 312년이거든요. 그래서 316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 한 장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좀 약간 그래가지고 어, 그 연가의 난이 312년에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서진 정권이 붕괴됐는데 서진 정권이 붕괴된 그 시점부터 556국이라고 해야지 맞는데 왜 316년이 556국의 어떤 그 시작이야?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312년이 맞아? 316년이 맞아? 아, 좋은 질문이야. 연관난이 312년에 일어나고 그게 서진 멸망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때부터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생각 충분히 타당해 보여. 그런데 왜 보통 역사에서는 316년을 기준으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까?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큰 나무가 병들고 줄기부터 부러지기 시작하는 건 312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져 뿌리까지 뽑히는 게 316년이었던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연족의 전형과 관련된 연관난은 312년에 일어났고 이때부터 이미 서진 정권은 전국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졌지. 수도 낙양이 이미 함락되었고 황제는 피난길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거의 마비 상태였어. 그런데 공식적으로 서진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건 316년, 즉 장안이 함락되고 마지막 황제 진민재가 전조, 흉노족 세력에 항복하면서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316년을 정식 멸망 시점으로 보고 이때부터 중원의 하나의 통일된 한족 왕조가 사라지고 오랑캐들이 각축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거야. 비유하자면 312년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순간이고 316년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공식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316년을 5호 16국의 시작점으로 잡아. 다만 너처럼 312년을 더 실질적인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학술적으로는 사실상 붕괴냐, 형식상 멸망이냐에 따라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혹시 더 들어가 보고 싶어? 예를 들어, 5호 16국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 왜 5호고 왜 16국인지, 아니면 전조가 어떤 나라였는지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어. 어떤 게 궁금해? 여기 그러면 316년은 이제 그 장안호 이제 피난 갔던 민재의 그 망명 정권이 멸망한 기점을 가지고 이제 316년을 이제 보고 있잖아, 너는. 근데 여기 이제 동양사 개론에 보면 저족의 이웅이라는 사람이 성도를 점령하고 후에 성안이라는 정권을 세웠다. 그래서 556국 시대의 막을 오르는 시기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하고 556국은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아, 좋아. 지금 너가 짚은 포인트 진짜 핵심이야. 316년을 단순히 서진의 최후로만 보는 게 아니라 5호 16국 시대를 여는 새 정권의 등장이라는 의미로도 본다는 거지. 거기서 이윤과 성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져. 자, 그럼 먼저 정리부터 하자. 질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5호 16국 시대는 단순히 서진의 멸망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저족의 이윤이 성한을 세우면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왜 성한과 55육국 시대가 연결되는 거고 그 시작점으로 316년을 잡는 이유는 뭘까? 좋아. 그럼 차근차근 풀어보자. 비유도 함께 써볼게. 야,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릴게. 5호 16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섯 오랑캐 5호와 16개 나라 16국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딱 16나라만 존재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웅끄주 정권들을 편의상 16개로 분류한 거야. 이 5호 중에는 흉노, 선비저, 강, 갈이 있고 16국 중에는 전조, 후조, 전현, 후연, 서연, 남연, 전진, 후진, 성한 등등이 포함되지. 이 중에서 성한은 저족이 세운 첫 정권이고 저족 자체가 5호 중 하나니까 성한의 건국은 오랑캐가 중원의 독자 정권을 세우는 첫 사례 중 하나가 돼. 자, 그럼 이윤과 성한 얘기로 넘어가자. 저족 출신인 이웅은 촉지금의 스치현에서 304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321년에는 성도를 점령해 서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그리고 326년에 정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한나이라 했지. 후대 역사에서는 성안이라고 부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진이 망하는 바로 그 해, 저족이 한족 왕조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자기 정권을 세웠기 때문이야. 이걸 비유로 말해볼게. 서진이 멸망한 건 제국이 완전 예, 잘 들으셨죠? 그럼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일단 서진이 이제 멸망한 해가 316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예전에도 기출 예문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민재가 장안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장안이 그때 뭐냐면 점령된 그 해를 기점으로 316년이고 516국의 첫 번째 분류하는 그 성안이라는 나라가 그 뭐냐면 316년 세워졌기 때문에 요때부터 이제 516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 요 부분 여기 이제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했죠. 304년은 이제 마치 연가의 난이 304년처럼 일어난 건데, 그게 아니라 312년이 정확한 거야. 이 문장 보면 연가의 난이 304년처럼 일어난 게 304년에 일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제 생각해보니까 저자가 좀 착각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연도표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5의 대이동은 4세기 초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북방의 이민족 문제는 이미 후한 때부터 중대한 정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고 위진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각해졌다. 그래서 후한 초기 홍해 남북 분열과 남홍로의 중국 복속에 따른 중국 내지 이주는 종래 만리장성을 경계한 한 제국과 세 민족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남북 간의 민족적 위치를 바꿔놓았다. 그 결과 한은 홍로뿐만 아니라 그 지배하였던 저와 강 두 민족도 직접 영내에 끌어들이게 됐다. 그래서 후한 시기 때 보면 이제 말기 때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한에 있었던 이제 여러 군벌 세력들이 이 이민족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 군대로 이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민족 집단들이 여기 말려서 이남으로 들어와서 한족과 같이 살게 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와 강족도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한편 이제 후한 정부 여러 번 강족을 토벌하여 그 불황리에 강족을 이주시켰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저족과 강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나 봐.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후한 정부에서 이제 그들 토벌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제 후한 정부보다는 이제 조조 정권에서 토벌을 한 거겠죠. 일단 조조가 집권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족과 강족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요. 자, 그래서 또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위아 촉이 경쟁적으로 저족과 강조를 또 자기 편을 끌어들여. 이들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또 뭐냐면 군사를 삼든지 어떤 인구를 늘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강중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했으며 위진 시대 때는 저 강 양쪽이 부락이 강중일 때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진의 강통은 사형동에서 그 당시 이제 강중 100여 명 호의 가운데 거의 5의 윤족이다 농하고 이들은 그들의 원주진 만인에서 밖으로 이주시켜 장래 학은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 서진의 강통의 그 사용론의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요거 주 12원에 여기 있는데 자, 위진 시대 때 오후에 남방 이주에 경계하는 논의는 강통 위에도 위나라 등에 그다음에 서진의 각흠 그다음에 사회능이 있었다. 자, 이들 이제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이미 오후에 남침을 예상하고 이들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 묵살했다. 예. 그때 들어줘야지. 예. 사용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갈족을 포함한 홍로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후한을 복속된 그 남홍로는 처음에는 수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 후에 이제 그 투합이 늘어나서 수십만에 달했다. 자, 이들도 원주지인 하서 지방과 오노도스 지방이 남하여 항하 연안과 상서 지방에 내부 깊숙이 이주하면서 위진 시대 때 분수유역에 생활하고 있었다. 4세기 초 남홍로의 유연에 의해서 시작된 오후의 건국은 지금까지 한족 그 굴레로부터 자립하는 이민족의 동료를 의미한다. 자, 이러한 형상은 종래 만리장성 사이에 놓고 한민족과 북방민족이 벌이던 단순한 남북 대립 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후의 여러 부락은 이미 중원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한족과 작고 생활을 익수했고 그들의 독립은 지난 시대 때 홍로국가와 같은 새 유목 국가적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중원에 들어와서 한민족과 공존 상태 속에서 이민족 국가를 건설한 것이므로 중국 본토에 들어와서 오후가 국가의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16국을 건국하게 이뤘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 왕조들 그러니까 한족과 결탁을 한족
같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 어느 정도 한족화된 다음에 국가를 세운 그런 국가들은 보통 정복 왕조가 아니라 침투 왕조라 해서 구분을 시켜 놓죠. 잠깐만요. 외교 연대는 음. 그래서 침투 왕조라고 해서 비투포겔이 정복 왕조하고 구분을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56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고 이 침투 왕조의 개념 속에는 56국 아 이거 그다음에 그 북조 왕조, 북이나 뭐 북조, 북이나 동제, 어, 동주, 그 동이, 서이, 북제, 북조 네, 이런 북주 같은 그 북조 왕조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고요, 정복 왕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기 304년부터 해가지고 남욱르 유연이 한세웅부터 439년까지 북이가 한복지방을 통일한 135년간 516국 시대로 간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서기 304년 그러니까 앞에 해제가 집권할 때인데 한나라를 세운 거는 한참 후죠. 18년 뒤에 이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그 몇 년이다? 하여튼 몇 년 뒤에 세워진 거였는데 이게 좀 약간 이것도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아.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556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걸 계속 읽어봐야겠네. 그 영가의 나눠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세운 유연은 선을 배출한 명문 출신으로 서진에 시작된 파랑의 난을 기하로 홍로국가 부흥을 성공했다. 자, 유연이 이제 유목민족이면서도 국호를 한으로 정한 것은 그의 영토 안에 홍로 지배계층과 하나된 홍로인 그리고 한족을 구합한 안정된 통일 제국을 수립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죠. 앞에서 이제 유연이 한으로 정한 것은 그 유방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하는 홍로 지배층과 한족 간의 홍로인 하나된 홍로인 그리고 한족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이라는 그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족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홍로족도 유방을 되게 존경하고 있었나 봐요. 뭐 하여튼 다양한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유연의 야심은 그의 아들 유총에 의해서 이어져서 하북지방 대부분 그의 세력하에 뒀고 유총은 진나에서 또 낙양을 함락하고요. 예, 이걸 영가의 난이라고 하죠. 영가의 난. 예, 해제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장안호 달아난 즉위한 민제를 포로해서 선진을 멸망시켰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진해 항저우부터 그 강남의 양자강 유역에 지켜 있던 낙양한 사마해가 신하에게 옹립되어 건강을 이제 오늘 남경이죠. 남경에 이제 항저에 오르니 이가 이제 동진이다. 동진 원제고요. 이로써 하북에서 56국이 분립되었고 강남에 동진 정권이 수립되어서 남북을 대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여러 이제 56국 나라도 있거든요. 뭐 한 서한, 서한 있는데 여기 16개 국가인데 이건 이민희로 구분을 한 거고요. 16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맞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안이 이제 성인 연도가 여기 304년으로 돼 있네.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거기에서 이제 산나라와 전현, 그다음 후현, 그다음 북현, 전진 요 나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5개 나라가 중요한 건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북연은 그 중국사보다는 우리나라 고구려와 연결된 왕조죠. 그래서 중국사에서만 보면 한나라, 전현, 전진, 후현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예. 자, 그래서 556구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한의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26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9번입니다. 69번이 아니라 55번이요. 두 번째 인증 55번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216년 조조는 위암으로 봉해져서 사실상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지만 222년에 낙양에서 사망했다. 그래서 조비가 그 뒤를 이어서 낙양에서 성향이라는 형식으로 현재의 양해를 받아 위양조가 되었다. 그는 경제적인 재부나 가문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새로운 관리 운영 방식 국품관인법을 이제 시행해 관료를 육성하고 있지만 이미 각지에 이 기반을 굳힌 호적 세력이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한 간접적 독점에서 황제권에 따른 황제권은 이에 따라 위축되었다. 자, 국분 관할권 관련된 내용은 그 예전에 기출문제 몇 번 나왔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요 자세한 설명은 동계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뒷부분에 있거든요. 동계에서 그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국분관리법을 계기로 이제 관료기구에 편입되어 대대로 여러 가지 정치상의 특권을 획득한 일본의 호족들은 이후 명문, 대족으로 이제 성장해 발언권을 강화해 후일 문벌기족의 선구가 되었다. 자, 위양조가 수입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다음에 성도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는데 전환 경제의 자손이라는 점이 유비의 명분상 이점이기 때문에 한을 국호로 삼았고 이때 이제 전후한을 구분해 이걸 촉한이라 부르게 되죠. 나중에 자, 유비 정권은 하북에서 이동해온 유비의 측근 인물들과 사천 토착 후족들과의 연합 정권이었는데 풍부한 경제를 바탕으로 기주와 운남 방면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그러나 유비와 제갈량이 사망한 후에 급속히 국력이 약해져 236년 위양조에게 멸망되었다. 자, 한편 양자강화도에 근거했던 오는 유황조의 조비가 즉위하자 스스로 아직 자립할 만큼의 국력이 되지 않아 일단 신하부터 조비에게 복속해 오왕을 봉해줬고요. 결국 위의 책봉 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국정이 안정되자 송건은 그 222년 항문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고 오왕조를 세웠고 오는 강동의 토착 호족세 때 폭력을 얻어서 수도를 건업으로 옮겼다. 자, 이때 건업은 지금의 남경이죠. 그리고 후에 이제 뭐냐면 육조, 그러니까 후에 동지나 남조의 왕조는 다 건업을 이제 수도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오해 문벌은 주씨, 육씨, 뭐 고씨, 뭐 장씨 이렇게 사성이었고, 자 이들은 이제 사변과 독자적인 영기를 보유한 대세로 발전했고 황제권은 이에 반비례해 약화되었다. 결국 280년 위나라를 이은 이제 서진에서 멸망했고요. 오왕조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위양조에 대응해서 강남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이제 남조가 장기간으로 한국의 이민족 정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왕조는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수량을 갖춘 이 지역에 치수와 배수 및 간척과 농경지 개간에 주력함으로써 전란을 피해 강남으로 도피해온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한 새롭게 개척된 운하망은 배수와 물자의 수송에 도움이 줬고 때문에 상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달했다. 그래서 이 오왕조 때부터 강국의 인구가 강남을 많이 이주했죠. 이건 단순히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기술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요때 이제 오왕조, 위진남북조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도인 건업은 강남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남아시아 상선은 물론 로마 제국의 무역선도 추이하는 국제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고 건업은 서진 말년의 건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이후 남조시대 강남 정권의 거점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노마 제국의 무역선도 왔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했는지. 어, 자 일단은 시간 관계 넘어갈게요. 예. 자 조조 정권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조조는 이 패국 출신으로 한간 조등의 양자가 되어서 조승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조등이라는 그 유명한 한간이 있었는데 권력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얘는 이제 생각적으로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조승이 이 조등의 양자로 났어. 그리고 그 조승이 낳은 아들이 조조야. 그러니까 조조는 할아버지가 한간인 거죠. 양할아버지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안은 탕류 집안이에요, 탕류 집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류 집안이 아니라 탕류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왜 그래?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잠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 집안은 탕류 집안이에요, 탕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조는 명분보다는 대단히 뭐 실리를 되게 따지는 그 인간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탕류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조조는 항리의 추천을 거쳐 관리하되었지만 요걸 한거이선제라고 하죠. 그래서 한글 이선제에 보면 대부분이 청류와 연결된 자칭 이제 그 하는 자칭 혼혈색들이 다수지만 소수 이제 뭐냐 탕류색도 여기 선발했다고 이제 얘기했죠. 저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간하고 연결된 집안인데 아마 이렇게 이제 조조가 여기갖고 들어갔을 거 들어갔을 거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탁의 전횡을 보고 가사를 터서 5천 명의 병사를 모은 후 한건의 장당을 토벌해 자신의 군대에 충원하면서 세력 확대했다. 그래서 현재였고 원소에 대항한 간도 전투에서 승리한 후 213년에 위공이 되고 마침내 위양이 되었다. 자, 조조를 지지하는 호족은 부곡이라고 부르는 이 부곡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일종의 예속화된 뭐랄까요? 군사? 사병인데 좀 노예 병사는 아닌데 그 뭐냐면 조조에게 아니면 세습가 밑에 있었던 예속민으로 된 그 뭐냐면 사병이라고 보시면 돼. 이 부궁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국민하고는 달라요. 고려시대 부국민은 그 농경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좀 다른 거고. 자, 부국이라는 사병 집단과 빈객이라 불리는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정부가 일반 민호로부터 병력과 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조조는 병호제라는 걸 실시를 했죠. 그래서 또 둔전제를 실시했고, 그래서 병호제 부분은 이 신동기 없죠. 근데 한이 중에 있고 이 병호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 기출문제 나왔죠. 이 병호제는 뭐냐면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역을 그 군대 그 군 뭐랄까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세습화시킨 거야. 어떤 특정한 호를 지정해 놓고 그 호의 이제 아들들 자손들은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병호제죠. 병력 확보를 위해서 한 건데 자 병역 의무를 세습화시켰어요. 이건. 그래서 세습적으로 병역 의무를 지은 제도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조조 때부터 실시한 제도야. 그래서 쭉 가가지고 부병제가 실시하기 전까지 뭐냐면 조조가 시작된 병호제가 주 타겟이었 그 군사력의 그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병호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신문이 났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 중과 동시에 보장해 준과 동시에 일반 주국민과 구별하여 병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래서 특정한 호를 지정해서 그 호의 그 자손들은 계속 세습으로 이제 역을 담당하는 거죠. 군역을.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하의 범법 이래 채택됐던 병농일체 제도가 병농분리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둔전제와 연결돼서 병농일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요 그 조조가 실시한 둔전제는 병농일치와 상관없어요. 민둔이야. 얘네들은 생산하고 따로 병호를 지정해서 그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야. 그 병호는. 그래서 요한이 분리된 거죠. 자, 이 제도는 이후 이 오화 초기에도 실시됐고 남북조에 통해 실시됐지만 후대에 가서 이제 병호의 신분이 점점 이제 저하돼. 그래서 거의 부곡하고 비슷해. 앞에서 얘기한 부곡은 사병 집단인데 거의 이제 예속민 된 사병 집단이잖아요. 그와 거의 동쪽이 됐다, 병호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은 위진남북조 때 관련돼서 또 나와요. 그때 한번 또 자세히 읽어보기도 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병호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는으로 인해 토지 항폐와 군량의 이제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 둔전인데요. 둔전이란 국가의 토지로서 둔전의 경쟁자는 일반 주국민 중에 모집하거나 피정민을 강제 이주시켜 이제 확보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피정국민들 있죠. 그 뭐 정복 지역 같은데 피정민들 강제 이주, 간중이나 보는 데 하고 심지어는 앞에서 저족이니 강족이니 홍노족도 뭐 군대로 쓰이지만 또 이렇게 생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강제로 이제 끌고 와갖고 이주시키고 그런 것들 있죠. 그 강중 지역에 그 당시 오랑캐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또 배경이 있어요. 예.
자, 둔전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분 면적은 1호당 100亩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되며 호족의 토지를 소작할 때와 비슷한 수확의 5, 60% 정도를 국가에 바쳐 이들 군량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소가 있으면 50%, 간우 국가에 빌린 그것이 있으면 60% 했잖아요. 간우를 빌리면.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보다는 신동기에 있으니까 신동기에 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유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국량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위는 삼국 중에 가장 강대한 국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자, 조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유학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명사의 추천에 관리가 되는 후한 방식을 버리고요. 한거지 선제를 버리고 오직 재능만 보고 발탁하는 방식이 등용됐다. 그래서 이제 이건 탕류 출신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탕류 출신 조조는 명사들의 교조적인 어떤 유학적 지식과 청류에 대한 탄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반드시 도덕적 자질과 재능이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 자질이 있다고 해도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재능이 있지만 도덕적 자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재능을 더 본 거죠. 후한인의 예교주의 영향을 따라 추천을 통해 명사를 가려 선발하는 방식을 버리고 현시에 급박한 이제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 것이다. 자, 이거는 조조가 한왕제의 정통성을 영용해 명절을 지키는 명사보다는 자신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추종자를 원했을 반영한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정책에 기반한 위는 삼국의 주도권을 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구수에도 반영돼 있죠. 예, 인구수나. 자, 그래서 이때 대체로 이제 삼국의 그 힘은 6대 2대 1 정도. 여기에서 중원을 찾아오는 위가 가장 강성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긴 또 뭐 6대 2대 1 이렇게 있는데, 아까 한 것은 뭐 3인가 모르겠어요. 예. 맞겠네요. 결과적으로. 아니, 이게 다른 2대, 4대 2대 1 아닌가? 그 앞에 동계에 연결돼서 보면 인구수 따지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위나라가 그 당시 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앞에, 이 동계 부분 있잖아요. 신동계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동계 부분이 있죠. 이 삼국의 정세와 관련돼서 한번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있고, 이거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고요. 다시 이제 한의중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서진의 통일과 정전 가전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위양제 3대 항제인 명제는 대장군 사마이에게 정권을 맡긴 후 오유지 수도인 낙양의 건설에 전념했다. 자, 사마이는 이 사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 중달 있죠. 네, 제갈공명을 쌓았던 사마이는 요동의 군벌 공성시 정권을 멸망시킨 등 공적을 쌓아서 권력을 더했고요. 사마이는 이후 조시 일족을 제거한 후 사망했지만 그 위세는 아들 사마사, 그 다음에 이제 사마소에게 이어졌다. 그 사마소는 263년 후에 촉간을 멸망시키고 그 공로로 20개국을 거는 진앙이 되었고 사마소의 장자인 사마연은 그 당시 위양조에서 하나에게 성향을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 개의 지위를 양해받아 진왕조를 세웠죠. 사마시의 정권 장악을 지지했던 것은 당시 인류 호족들이었다. 조조는 법술 정치로 호족을 억압했기 때문에 호족사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 반면 사마시는 인류 호족 출신으로 이 정권 안에서 호족의 영향이 한층 강화되었다. 자, 진의 무죄가 된 사마영은 280년 오왕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하복을 중심한 지배 질서의 회복과 농업 생산을 부흥했고 앞에서 얘기한 이제 정전과 가전제를 했고 점전과 가전을 했고 정가전제라고 그런 걸 했고 호조신앙은 이제 했죠. 요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점전과 가전제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적으로 점전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한정적 성격을 가진 토지인 거 보인다. 그리고 가전은 이제 서민의 계층 분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인데 앞에서 한정적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계층 분화 방지라는 게 토지 분급하고 관련된 거야. 예, 요거는 토지 분급 관련된 내용이 생략된 것보다는 그 밑에 있네요. 밑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70물을 이제 뭐냐면 나눠주는 그런 제도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동계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전은 이렇게 나눠준 토지를 뭐냐 경작 의무를 부과하여 가역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한테 70문 나눠주고 그 50문을 강제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경쟁을 한 거죠. 따라서 가역의 부담이 없는 이제 귀족에게는 가전의 부준이 없다. 서민은 이제 연령에 따라 가전력의 차이가 있고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전조, 속, 사곡이 기준이 되고 또한 정가전제 실시할 때 호조식도 이제 같이 했죠. 호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전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균분의 의미도 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 서민들의 계층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일반 농민 1호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본다. 근데 요거 동계하고는 내용이 좀 안 맞아. 잠깐 보면, 이게 어긋나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땅을 지급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구체적인 수치가 안 맞아. 수치가.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성령 남자들에게 한 명에게 70무를 주고요. 그다음에 강제 경제관 의무 경쟁이 50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 읽어보시면 100호당이 있는데 70무를 주고 이걸 기준으로 엄격하게 조세를 징수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강제로 준 것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거든요. 예,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 100% 확보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시중 이게 점점점 이게 가전제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 앞부분하고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신동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토지를 지급했고 그 일부 토지를 뭐냐면 강제 경작했다. 근데 뭐 얼마나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학자마다 다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신동기가 맞는지 한의주의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그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앞에 이제 점전제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그 정계의 전토 보육의 한도를 정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분별한 토지 경보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후한 이제 방기됐던 손흥민에 대한 이제 국가 규제의 제시도라는 의의가 가지고 있었고, 그 이게 선례가 돼서 이제 5세기 때 북에서 균전제가 등장했다. 자, 이와 같은 토지 제도는 생산력 회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호수가 245만에서 377만으로 단번에 증가했다. 그만큼 이제 국가 권력이 강화돼서 또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되면서 뭐냐면 국가가 파악하기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사마현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고 나서 후궁에 1만 명이 이를 정도 정치 여지를 상실했죠. 퇴폐에 빠졌어. 예. 그래서 맨날 이제 후궁의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후궁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양을 타고 있다가 양이 딱 멈춰진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후궁하고 하룻밤 잤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후궁들이 양들이 이제 소금을 좋아하니까 그 앞에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다음 서진 정권은 상당히 뭐냐면 안정된 정권이 아니죠. 이들도 이제 호족들의 추대된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불안했어. 거기다가 주군의 지방간이 뭐냐면 군사를 또 장악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죄는 이제 위나라 멸망 원인은 항저우 어합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판단해 공신에게 군과 현 단위로 봉투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봉건제를 또 실시했죠. 총 27명이 이르는 사바실족을 재앙으로 이제 통해 그 여러 왕들 봉해서 정권을 지탱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 번번을 삼게 했다. 병을 삼게 했다. 자, 이들 제왕들은 그 봉투만 받은 것이 아니라 5천호에서 2만 명에 이르는 호구도 나눠받았다. 또한 일정 수의 군대까지 받아 각종 장군직과 도독의 지칙도 겸했으며 지방 군부의 명령까지도 이제 뭐냐면 통솔했다. 자, 이는 이제 바로 고대 봉건제 재판이었다. 자, 이것은 무죄가 위도하는 것과 달리 분권적인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이후에 이제 그 파랑의 난이 나는 황실 제왕의 어떤 그 사이에 피비린한 전쟁을 발전했다. 자, 이게 무제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이를 기회로 삼은 외척 양준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부패가 다시 제기되어 난로 심각해졌고, 자, 이로써 귀족들은 사마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파랑의 난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랑의 난은 수습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재앙들이 다투어서 북방 유목민을 끌고 와가지고 터졌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영가의 난으로 또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뒤에 넘어와서 오후의 대두와 동진과 남조를 보겠습니다. 자, 파랑의 난에서 나타나듯 사마시 일족은 고륙상제에 벌어졌고, 고륙사를 벌였고, 기죽사에 형성된 4인칭은 특권적인 성장에 사리를 추구하는 탕류 속에 휩쓰였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생활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파랑의 난으로 전란이 영토가, 전 영토가 확대되자, 하북의 농경지대의 수해와 한해 및 메뚜기 때의 이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요. 치수시설 방치돼 농경지가 항구지가 됐다. 그래서 이건 자연재해지만, 인재적인 효과도 있지, 인재도. 왜냐면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 강해졌으면 뭐 수의시설 그 수의시설을 이제 많이 확충하는 등 해갖고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 방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근데 국가에서 중앙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더 피해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북의 농민들이 사방으로 유양했는데 주로 강남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영가인한가 오후의 침입 때문에 강남에 이주한 것도 있지만 이미 이제 뭐냐면 서진 정권 붕괴, 중앙 집권 체제 붕괴 이런 것들 때문에 강남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시 유민은 30만 호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추진됐고 상서선 부근의 주민 5분의 3이 이제 남으로 이주했고 양자강 유역 특히 호북과 사천 일대 이런 유민들을 들끓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서지 말기 때는 이제 도주해서 유민들이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 사치와 제후왕의 분권적인 정제, 백성의 빈곤화 등은 서진 몰락을 예고하는 징조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유목민들도 이제 많이 들었다. 유목민은 이미 이제 후한제국 때부터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그 하북 농경지에 분산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위나라 때도 계속 들어오게 되죠. 위나라 진나라 때도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계통의 민족도 들어오고 홍로 계통의 민족도 오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제로 들어와서 분산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내지도도와 분산 거주했던 이민족의 운명은 한족 이상으로 비참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혼역들에 의해 정객이나 노비로 전락하는 요때 호족은 우리가 이제 오랑캐 호자가 아니죠. 지방 유적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당시 홍로의 별부인 갈족의 추장 출신으로 행사, 정객, 노예까지 전락했던 호주의 건국자 성능이 바로 그런 신뢰다. 그러나 이제 이 일부는 여전히 불확제 정통을 이제 지키면서 추장이나 대인들의 통솔 아래 병력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파랑의 나는 그들에게 용병이라는 활동 무대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신분이나 대우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민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던 304년 유연이 부국장인 자국성에서 자립하여 하늘 세웠다. 자, 그래서 이제 유연은 남욱노 선우의 자손으로 자신의 유시성이면 강조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강조에 한해가 칭했고 파랑에 날 때 성도왕 영해에 시야했다가 하였던 용병 대장이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유연이 잠깐만 이게 304년인데 이거 뭘 아, 다시 얘기할게요. 뭐, 이거 연도까지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파랑의 난 때 이제 성도왕 영의 시야에 활약했던 이제 용병 대장이었고, 이들 계기로 556국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효는 이제 308년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항제를 지칭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편 동해안 원에 의해서 옹립된 해제는 영원한 좋은 시대라서 영가라는 용어로 바꾸고 그 국정에 쇄신했겠지만 오히려 이제 동란에 본격화된 전략으로 빠져들어 유효는 성렬 파견의 하남 상동과 하북에 점령했고 316년 유연이 죽은 후에 아들 유총이 그 뒤를 이어서 유효를 파견 서린의 수도를 남양했죠. 이게 영가의 난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해제는 체포돼 평양에 호송되었다가 후에 살해됐고 항우 양씨는 유충에 처가됐는데 이들 영가에 나는다. 그래서 영가에 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계보다는 요게 정확해요. 요게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311년이라고 돼 있는데 양력 기준으로 312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311년 이게 312년이고 해제가 체포돼서 이제 해당 살해된 게 312년이다. 그러니까 312년이 여기에요. 남양정보 311년, 해제가 살해된 건 312년. 낙양정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내놨고 이걸 영가의 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양을 정복하고 해제가 체포돼서
후에 살해된 그 시점을 이제 연가의 난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후에 이제 망명 정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장안을 도망갔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31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316년부터 쭉 해서 수나가 통일될 때까지가, 아니, 그 부기가 이제 세워질 때까지가 5, 16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5, 16국에 관련된 설명이 쭉 나왔는데, 자, 서지 멸망 후에 하복에서 한족을 포함한 6개 민족이 136년간 전후하여 18개국, 그 다음에 22개국 정권을 세우는데 5, 16국인데, 왜 5, 16국이냐? 그 5, 16국 시대 때는 16국만 세워진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 나라에 세워졌죠. 예. 근데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16국이라고 기록돼 있어. 그래서 이게 16국 춘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데, 요게 북위의 채용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북위의 채용이 편찬한 정기체의 역사서 총 102권으로 서진 이후에 등장한 북방 군소정권의 역사를 시대에 따라 서술했으며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입각해서 이제 뭐냐면 5, 16국에서 16개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6국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개야? 20개국이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5개 민족 외에도 한족이 세운 국가 3개나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 16구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정통적인 한족의 관점에서는 5, 16국이 야만적인 폭군이 속출한 무질서한 난세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시대를 호족과 한족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5 시대를 거치면서 호족과 한족은 스스로의 장단점을 한결 인식하고 장단점과 한결 인식하고 이게 북쪽에서 호환의 융합체제가 성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중국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시기였다. 그 5, 16국 시대의 역사적 의의를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기출 시험문제 안 나오죠. 네,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5, 16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